계약법을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344페이지.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봤죠. 그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고요. 계약법 총론, 강론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되고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총론에서 5문제, 강론에서 5문제,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앞에서 봤던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계약법은 훨씬 내용이 쉽습니다. 특히 총론 부분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그 총론은 매매 계약과 같이 계약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제도들이 나와요. 그거 하나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우니까 민법 총칙하고 맞물려 갖고 전력을 다해서 계약법까지 해서 두 개 합쳐 갖고 16개에서 18개 맞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계약 총론에서는 5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계약이 뭔지는 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그 계약 자유원칙을 제한하는 논리가 하나 나옵니다. 계약 자유원칙의 제한이 어떤 건지 이거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뭐 이건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계약법이란 걸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 요거 구별하는 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계약의 종류. 매매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계약 형태에 해당되는가. 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계약들을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묶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약의 유형 또는 계약의 종류라고 해서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세 번째가 계약의 성립의 모습이라고 해서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우리 계약 같은 걸 했을 때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제일 먼저 생기는 분쟁이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죠. 그죠? 나는 안 팔았다. 상대방 뭔 개소리냐 샀다. 그럼 뭐 계약서 있냐 없다. 없는데 뭐 계약을 했냐 마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걸 해결하는 기준이 이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계약은 체결하게 되고요. 요 계약 성립의 모습과 관련해서 조문이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이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이 있는데 이거 아주 철저하게 이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계약의 성립의 모습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은 됐는데요. 그 계약의 효력, 계약의 목적 달성에 원시적 불능인 경우가 생겨요. 이거 우리 민법 총칙에서 봤죠? 계약도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으나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라면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죠? 계약도 마찬가지죠.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요. 자, 요때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생겨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계약은 체결됐으나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고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어떤 책임을 지는가 요거를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번째로 계약 중에 대부분의 계약이 쌍모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쌍모계약이 먼저 이따 보셔야 되고요. 이 쌍모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이 있어요. 쌍모계약의 효력이라고. 두 가지가 나와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와 위헌 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고 어떤 요건 하에 적용이 되며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역시 제도의 문제죠. 그죠? 계약을 규율하는 민법상 제도 두 개. 그 중에서도 쌍모계약에 적용되는 두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쌍모계약 중에서 동시항변권 중요하고요. 위헌부담도 최근에 매년 출제가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마지막 계약의 해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해지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합치면 볼게요. 5문제잖아요. 그죠? 다만 양이 적어요. 양이 적으니까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를 이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자, 344페이지 보면 계약의 뜻이 나왔죠. 계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계약은 일단 당사자가 약속을 하는 거죠.
다만 일반적인 약속과는 달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약속, 그게 계약이에요. 친구한테 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도 법적 책임은 안 지죠. 그러니까 그런 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이란 건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이 계약이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고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계약이라 하자. 채권 채무가 뭐예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계약을 요청하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이걸 수락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런 걸 계약이라 하자. 자, 이 계약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죠. 계약 자유연칙이라고. 상식적으로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게 대원칙이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는 것, 그걸 사적 자치라고 해요. 이 사적 자치가 계약법으로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자유원칙은 4가지 원칙을 내용으로 하죠. 가장 기본이 뭐예요? 계약할지 말지. 그걸 체결 여부라고 하겠죠. 두 번째, 누구하고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이라고 하겠죠. 무슨 계약을 할 것인가? 내용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방식이라고 해서 구두로 할 것인가? 계약서를 쓸 것인가? 이 4가지 자유가 있게 됩니다. 자, 4가지 자유는 암기하셔야 되죠.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내용 변경이 아닙니다. 내용 결정입니다. 방식, 4가지 자유가 있다. 내용 변경에서는 당연히 의사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 변경 자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자유원칙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이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 이게 왜 중요하냐? 민법 총칙에서 어떤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사회 질서 행위 우리 103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 포석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할 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률행위 대표가 뭐예요? 계약이죠. 결국 103조를 계약에 적용하면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 질서적이거나 불공정하면 무효가 되니까 결국 103조나 104조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한 번 또 출제가 됐죠. 한 지금까지 4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한 10년에 한 번 출제가 돼요. 최근에 출제가 됐으니까 당분간 출제될 여지는 거의 없는데 다만 몇 가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약관이란 당사자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일방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약관이라고 해요. 보험약관 생각해 보시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해 둔 계약의 내용, 이게 보험약관이 되겠죠. 약관이라는 이렇게 명칭은 불문하고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을 해둔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관규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약관은 특징이 뭐예요? 당사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만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마음이겠죠. 보험회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만들겠지. 그래서 규제해야 돼요. 그래서 규제해야 돼요. 약관 규제 필요성이 나오겠죠. 자, 어떻게 규제하는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46페이지 맨 위에 가면 첫째,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을 편입이라고 합니다. 그 편입을 통제해요. 어떻게? 약관을 작성한 자가 상대방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해라. 이게 첫 번째 통제가 됩니다. 두 번째, 계약령이 됐어요. 그 다음 약관을 해석을 해서 불공정하면 무효로 만듭니다. 이런 걸 불공정 통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편입 통제와 불공정 통제 2단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먼저 양가로 1번 편입 통제 1번 뭐죠? 명시 설명해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내용을 명시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보험계약 내용이 될 수 없으니 보험회사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을 못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괜찮다. 그 예외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모든 약관 조항을 다 명설명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명설명 안 해도 되는 게 있다. 대표적인 거 관련 판례 1번.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이미 국가가 마련한 법에 규정된 것을 되풀이하는 것, 법에 규정된 것을 부연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 이런 것들은 굳이 명설명할 필요가 없다. 관련 판례 1번. 그 박스 밑에 니은. 명설명을 했어. 그럼 계약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명시 설명한 약관과는 다른 걸 요구해. 쉽게 말하면 나만 특별 대우해달라. 이런 걸 개별약정이라고 합니다. 첫째, 개별약정 할 수 있는가? 있다. 개별약정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별약정을 하게 되면 그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약관 조항보다는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거기 니은. 이렇게 편입 통제, 그 정도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약관이 계약령에 만약에 편입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지켜져야 되죠. 그죠? 그걸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그 근거가 뭐냐? 당연히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죠. 그 판례가 있습니다.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 합의했기 때문이다. 약관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됐다 해서 모든 약관을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통제가 나오죠. 4번. 약관을 해석해서 상대방에게 불공정하다면 그 약관은 무효로 만듭니다. 자, 이때 해석 원칙이 몇 가지가 나오고요. 그 원칙 중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동그라미 3번.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 보험계약 같은 경우 보면 하나의 보험약관 가지고 다수의 당사자와 계약을 하죠. 그때 당사자마다 해석 내용이 달라져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거기 하나 있고요. 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기억을 일단 확인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서 동그라미 4번. 해석을 했는데 불명확해. 그러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라.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 해석의 원칙 중에서 두 가지는 기억을 해달라.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을 가게 되면 자, 편입도 됐고 해석을 했는데 불공정해. 그러면 계약 속에 약관이 편입이 된 상태에서 어떤 조항이 불공정해서 무효가 됐어. 일부 무효죠. 여기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137조를 적용하면 전부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약관규제법은 반대로 되어 있다. 그 조항만 무효한다. 동그라미 3번.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도 무효가 되는가? 약관규제법에는 민법 137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특칙이 규정돼 있다. 일부 무효 법리에 예외가 규정돼 있다. 일부 무효 법리란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인데 그 특칙이 규정돼 있으니까 원칙 일부 무효 예외 전부 무효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래서 기업,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이 약관규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약관규제법은 이 정도 확인하시고 지문으로 한두 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약관규제법을 전면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지문 한두 개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약관의 계약의 종류가 나왔어요. 이건 철저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단 계약은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계약과 아닌 계약으로 나눕니다. 그걸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이렇게 나눠요.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다가 최근에 한 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다라고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계약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매나 이런 걸 중개하기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돼 있죠. 민법에 없고.
따라서 이거는 비전형 계약이 되겠죠. 그 정도? 그 정도 확인하죠. 자, 중요한 게 오른쪽 쌍무 편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구별은. 자, 쌍무는 매매처럼 계약을 했을 때 양당사적의 채무가 생기는 게 쌍무가 됩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채무가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겨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을 그때 그 특정 시점에 양당사적의 채무가 생긴 걸 쌍무라 하고요. 증여처럼 어느 일방에게만 채무가 생기는 걸 편무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걸 구별실익이라고 하는데요. 쌍무계약에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을 적용할지를 판단하려면 그 계약이 쌍문지 편문지를 먼저 구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다른 말로 편무계약은 이런 문제가 돼요. 그 구별실익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세 번째, 편무계약의 예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증여가 있고요.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쓰는 걸 사용대차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쓰는 거예요. 현상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요 세 가지가 전형적인 편무입니다.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증여, 무상이죠? 사용대차,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돈 빌리는 걸 소비대차라고 해요. 일을 맡기는 걸 위임이라고 합니다. 일 맡기는 거. 물건 보관하는 계약을 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게 무상일 때 친구한테 돈 빌리면서 이자 안 주는 경우 있죠. 그게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 소비대차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편무가 됩니다. 즉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무상일 때 편무가 됩니다. 무상일 때. 그리고 최근에 요 무이자 소비대차하고 무상임치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뭘 고르라는 거예요? 편무계약은. 답이 무이자 소비대차나 무상임치.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우리 시험 범위 없는 계약인데도 계약의 종류를 물어볼 때 탁탁 집어넣어요. 그래서 쌍무 편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왜 구별하는가? 구별 실익. 두 번째, 편무계약의 예.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는 전형적인 편무고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무상일 때 편무고 그렇게 일단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유상하고 무상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아까 쌍무나 편무는요. 계약을 했을 때 그때 쌍무냐 편무냐를 구별한다 그랬죠. 반면에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이행까지 끝났을 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행까지 끝나는 전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별을 해요. 쌍무 편무는 특정 시점에 구별하는 거고요. 유상 무상은 다 끝나고 나서 구별합니다. 어떻게? 주고받은 게 있으면 유상, 주기만 했으면 무상. 이행까지 끝났는데 주고받은 게 있어 결과적으로. 그럼 유상. 주기만 했고 받은 게 없어. 그러면 무상. 이렇게 구별합니다. 두 번째, 왜 구별하는가? 요 유상에만 매매 규정을 적용해요. 그중에 특히 담보 책임이에요. 유상계약에만 매매를 나중에 가면요. 매매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매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담보 책임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그 계약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무상계약의 예, 증여, 사용대차 두 가지를 암기합니다. 증여하고 사용대차를 암기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고 났더니 요 놈에 걸려요. 요 놈,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지금 편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무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현상광고는 편무인데 유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결국 쌍무, 유상, 편무, 무상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쌍무와 유상, 편무와 무상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현상광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광고를 이해하려면 계약의 종류 하나 더,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을 이해하셔야 돼요.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할 때 낙성계약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약속만으로 체결되는 게 낙성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을 보세요.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죠. 뭘 하는 게 없죠. 약속만 하죠.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걸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두 번째, 대부분의 계약이 낙성계약이에요. 그런데 요물계약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뭔가를 이행, 이거를 계약에서는 급부라고 합니다. 이걸 해야 계약이 성립이 돼요. 즉 약속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요.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해야만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이에요. 세 번째, 우리 민법에 전형계약이 15개가 있는데요. 이 15개의 전형계약 중에서 딱 하나가 요물계약입니다. 현상광고계약. 자, 그럼 현상광고가 뭔지 봅니다. 현상광고는 법적으로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하는 사람이 광고에다가 뭐뭘 하라, 그럼 뭘 주겠다, 이게 현상광고예요. 중국시 사장님이 쿠폰 50장을 가져와라, 그럼 탕수육 한 접시 주겠다, 이런 게 현상광고예요. 그러면 현상광고는 그 광고한 사람이 광고에서 정한 행위 50장을 가져와라, 가져가 줘야 계약이 성립해요. 중국시 사장님이 50장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해라가 아니잖아. 50장을 가져와, 그럼 줄게. 그 광고한 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현상광고 계약입니다. 민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현상광고의 뜻을 광고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중국시 사장님이 쿠폰을 50장을 가져와라 라고 광고했어. 가져오면 탕수육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걸 본 을이 50장을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죠. 을이 언제까지 50장 갖다 줄게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을이 50장을 갖다 줘야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요물이야. 자, 을이 50장을 갖다 줬어. 계약이 체결됐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갑에게만 채무가 생겨. 어떤 채무? 탕수육 한 접시 줘야 될 채무. 그러니까 편무. 그죠? 갑만 채무가 생겨. 중국집 사장님만 채무가 생겼어. 그 다음 이행을 했어. 탕수육 줬어. 자, 다 끝났어. 자, 갑이 주기만 했나? 받은 게 있어. 50장 받았잖아요. 가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채 탕수육만 줬나? 아니죠. 50장 받았잖아. 결국 주고 받았죠. 유상이 되죠. 이렇게 현상광고는 암기합니다. 요물이면서 편무면서 유상. 현상광고, 요물, 편무, 유상. 머릿속에 탁. 다음 중 계약의 종류를 연결한 것이 틀린 것은 교환계약, 낙성계약, O, 매매계약, 요물계약, X, 임대차, 요물계약, X.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 그리고 나서 쌍무, 편무, 유상무상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 우리 상식적으로요, 쌍무는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긴다 그랬죠. 그럼 이행이 끝난 경우에
당연히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반드시 뭐가 돼요? 유상이 되죠. 쌍무계약은 이행이 끝나면 항상 뭐가 된다? 유상이다.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반대가 성립하는지 생각해봐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왜? 현상광고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쌍무, 편무로 나눴을 때 편무의 대표가 증여와 사용대차와 현상광고인데 이걸 다시 유무상으로 다시 나누면 쌍무는 다 유상이 된다 그랬죠. 현상광고도 유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유상이 되는 거예요. 요게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와요? 쌍무는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다. 무상은 전부 편무지만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지문이 제일 어려워요. 그 지문을 이해하죠. 그림 가지고. 그리고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빨리 풀려면 우리 시험범에 있는 매매교환 임대차. 유상이죠? 쌍무예요? 낙성입니다. 요물이 아니라. 분료식입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돼요. 매매하고 교환은요. 한 번 이행하면 끝나요. 그러나 임대차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 낙불. 그다음에 매매 교환 일시적. 임대차 계속적. 반면에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전형적인 무상이고 전형적인 편무죠. 그죠?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전형적인 무상이면서 전형적인 편무고요. 당연히 낙성이고요. 분료식입니다. 매매교환 임대차 유상납불, 증여사용대차 무편납불. 달달달달 암기해 두시면 계약 종류 물어볼 때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꾸 확인하셔서 암기해 두셔야 매년 나와요. 거의 요새는.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연결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정도 내용은 꼭 기억을 해달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가면 돼요. 자, 계약의 성립이라는 건 계약 체결을 말하죠. 근데 계약도 법률행위죠.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어떤 법률행위든지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기억나세요? 4주 전에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괜찮아요. 또 확인해 보면 되죠. 우리는 늘 안 되면 확인하는 거죠. 그죠? 25페이지에 가면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 나와요.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 필요한 성립요건,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는 꼭 갖춰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죠? 다만 계약 당사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당사자가 존재해야죠. 의사표시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단독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당사자 의사표시가 존재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청약일 거고 하나가 승낙이겠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존재할 것. 다만 이게 불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양당사자가 일치할 것, 청약계 내용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할 것, 여기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의 존재 및 일치, 목적의 존재, 청약과 승낙의 존재 및 일치, 이렇게 되겠죠. 그중에 양당사자가 일치하는 걸 주관적 합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걸 객관적 합치, 이렇게 부릅니다. 주관적 합치 별거 아니에요. 갑이 누구한테 청약을 해요? 을에게 청약을 해요. 근데 병이 승낙을 했어. 계약이 성립할 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으면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자. 우리 당연하죠. 갑이 을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했더니 병이 그러지.
될 리가 없잖아. 똑같아요. 웃으셨지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중에 하나가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성낙한 경우 출제가 됐었답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청약과 성약의 내용이 당연히 일치해야 돼. 1억에 사라 그랬더니 9천에 사겠대. 계약이 성립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관적 및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니까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불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당연히. 불합치하는 정도가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나 계약 성립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불합치한다는 걸 설령 당사자가 모르고 있어. 당사자는 합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런데 내용을 들었을 때는 불합치. 그래도 계약은 성립할 리가 없게 됩니다.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뭐 여기까지 이제 상식적인 건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당사자 합치를 판단할 때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먼저 확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해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이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매도인이 갑, 매수인이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매수인은 문제가 없는데 매도인이 문제가 생겼어. 즉 행위자와 명의인이 달라. 그러면 이 경우에 매도인이 을이냐 갑이냐를 먼저 정해야 돼요. 왜? 만약에 매도인이 갑이라면요,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 그럼 그 다음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될 거고, 만약에 당사자가 을이라면요,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을은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당사자 합치를 판단하기 전에 당사자가 누구냐를 먼저 확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이 당사자 확정할 때 민법 총치에서 봤던 법률행위 해석 기억나세요? 그거를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을병 모두 을이라고 생각했다면 을병 모두 갑이라고 생각했다면 갑,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이게 무슨 해석이었었어요? 자연적 해석이었죠.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 아, 집에 가서 법률행 해석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면에 일치하지 않아. 그럼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뭐였어요? 규범적 해석이었어요. 이렇게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라.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51페이지 기억 주관적 합치의 B. 351페이지 기억 주관적 합치 있죠? 거기 B를 봅니다.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을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때 행위자 을 또는 명의 갑 중에서 누구를 매도인 당사자로 볼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을 당사자로 보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고, 갑을 당사자로 보면 을은 대리인인지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판단하려면 당사자가 을인지 갑인지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확정하느냐? 행위자 을과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이게 자연적 해석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무슨 해석? 규범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행위자와 명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 해석에 의한다. 법률 행위 해석에 의한다. 뭐에 의한다? 법률 행위 해석에 의한다. 법 조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다행히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는 법률 행위 해석의 방법만 있어요. 다행히 거기는. 법률 해석이 아니라 법률 행위 해석이 해야 돼.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행위 당사자가 누구이냐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 행위 해석에 의한다. 됐죠? 그 입치에서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불합의가 나오고 불합의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불합의 유형 중에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뭐 말은 어려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합치한다는 걸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든 알든 불합치했으니까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 계약은 99.99%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죠? 대부분의 계약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이게 청약이냐? 이게 승낙 맞냐? 청약을 누가 했냐? 누구한테 했냐? 어떤 내용으로 했냐? 승낙은 누가 했냐? 누구한테 했냐? 어떤 내용으로 했냐? 그런 걸 하나하나 따져서 다 일치해야 계약은 성립했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그 세밀한 거를 따져본단 말이죠. 먼저 청약. 청약은 기업,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그죠?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청약의 유인. 갑이 상가 분양 광고를 했어요. 이걸 본 사람이 사겠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청약이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이 되겠죠. 그러면 광고 본 사람이 와가지고 사겠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을 성립한 거잖아요. 근데 을이 사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요? 아니죠. 갑이 다시 오케이 해야 성립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청약이 되고 요게 승낙이 되겠죠. 그럼 이건 청약이 아니겠지. 뭐가 되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왜 구별해야 될까요, 이거? 청약에 있는 내용은 계약 내용이 돼요. 그러나 청약의 유인은 계약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광고하고 내용이 달라. 못 따져요. 원칙이. 왜? 대법원은 분양 광고는 뭐에 불과하다?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계약 내용이 아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이유. 청약의 유인 속에 있었던 것은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은 승낙과 결합해서 계약을 확정하기는 하지만 반면에 청약의 유인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 있다.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청약이다가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다. 오른쪽 관련 판례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는 청약의 요건이 있죠. 기업 청약자. 특정한 누군가가 청약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가 꼭 청약 속에 표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동 판매기 설치도 청약입니다. 왜? 이게 무슨 청약이냐? 청약이죠. 자동 판매기에 물건 있잖아. 가격 있죠. 그죠? 이 물건을 요 가격에 사세요! 라는 청약이에요. 거기에 있는 버튼을 돈을 넣고 눌러. 이게 뭐야? 이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 설치는 청약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청약자. 꼭 자동 판매기 설치할 때 누가 설치. 이거 표시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 누가 설치했는지 궁금 안 궁금? 안 궁금해요. 돈 넣었을 때 물건 나오는 게 궁금하지. 따라서 청약은 특정인이 하되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청약 속에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청약자가 누구인지 표시하지 않아도 청약은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 특정인을 콕 찍어서 청약할 수 있죠. 야 네가 사라 이렇게. 근데 자동 판매기 설치는 어때요? 특정인에게 청약한 게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거죠. 아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고. 청약의 상대방. 디귿. 내용이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자동 판매기 설치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그 안에 물건과 가격 정도는 들어있어서 그걸 본 사람이 아 이거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 즉 승낙을 받았을 때 계약이 딱 체결될 정도의 내용.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죠. 청약의 내용의 확정성이라고 합니다.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때 특정인이 청약을 했어요. 그 청약의 효력이 뭘까요? 계약 성립 가능성.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이 아니라 계약 성립 가능성. 그게 청약의 효력이 돼요. 그 효력이 언제 생길까요? 자, 여기서 또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돼요. 그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고 그 사람이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우리 111조 1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그러면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이 안 생겨요. 도달 후에 효력이 생겨요. 그죠? 또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이 그대로 생기죠. 111조 1항, 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111조 1항 민법 총칙에서 봤던 111조 1항과 2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철회할 수 있는 반면에 도달한 후에는 철회 못한다. 이게 527조죠. 철회라는 것은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근데 청약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지. 그게 527조예요.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불러요. 조문은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제가 뭐예요? 도달한 후에는 이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디귿 527조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A의 의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언제까지 철회 못하는가? 천년만년 못한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 민법이 조문을 두 개를 만들어 놨다. 528조 1항과 529조. 528조 1항은요. 청약자가 기간을 정한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1월 10일 날. 그게 을에게 1월 10일 날 도달했어요. 근데 청약서에 봤더니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되어 있어.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죠. 지가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20일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 528조 1항이고요. 529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철회 못한다. 문제는 528조 1항이나 529조가 그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528조 1항이나 529조가 단순히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기간은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이면서 동시에 승낙기간의 의미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기간 내에 갑이 승낙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죠. 조문에서 단순히 기간이 경과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기간 내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돼 있으니까 결국 이 기간,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이 기간 내 승낙을 받아야 돼요. 누가? 청약을 한 사람이.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이면서 동시에 승낙기간이 되고요.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가백에 도달한 승낙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죠. 그거를 승낙적격이라고 해요. 승낙적격. 아무것도 아닌데 에이 거지같아. 이런 걸 왜 이름 붙이는지 말이야. 거지같이. 이 기간 내에 가백에 도달한 승낙만 적법한 자격이 있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승낙적격이라고도 부릅니다. 528조 1항과 529조를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위에 조문 박스가 있죠? 528조 1항과 529조. 그죠? 그 조문을 이해해달라. 그 조문은 청약 구속력의 존속기간이면서 동시에 승낙기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만약에 의뢰 승낙이 기간이 지나서 가백에 도달했어. 의뢰 승낙이 기간이 지나서 가백에 도달.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할 리가 없지요. 근데 요거를 530조에서 갑이 새청약으로 볼 수 있다. 요렇게 해놨습니다. 530조에서 먼저 봅니다. 530조 354페이지 양가로 2번에 승낙, 동그라미 2번에 요건, 디귿의 승낙기간. 두 번째 줄, 다만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의뢰 승낙이 연착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그걸 갑이 새청약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까지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승낙과 관련해서는 요건 봅니다. 승낙자는 청약을 수령한 자가 할 것이고요. 니은 누구한테 하죠?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되죠. 아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돼요?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되죠. 그것도 잘 나옵니다.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라. 그리고 그 승낙은 디귿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승낙은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해야만 된다. 그게 디귿. 리얼.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간 내에 도달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청약가하고 일치해야 된다. 그죠? 갑이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다. 근데 을이 승낙을 했고 승낙이 기간 내에 가백에 도달하긴 했는데 그 안에 9천만 원에 사겠다고 써있다. 그럼 아무리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 이때 요거. 을이 9천이면 사겠다. 변경을 했죠. 534조.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을 때는
새 청약으로 본다. 밑에 35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리얼 객관적 합치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일치해야 된다. 민법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했을 땐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이제 아주 어려운 게 나옵니다.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여기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서.